지금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가격 이야기 한번 해보자 우리. 부터 해볼까? 근데 이게 음.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평당으로 보기에는 지금 자료가 조금 계산을 해야 돼. 어떻게 저도 평당은 아니어서. 잔디 아빠 어떻게 화면 공유해줄래? 뭐 화면 띄워서 보여줘도 돼 그냥 편하게. 이거는 그냥 아파트 랭킹이라는 사이트인데 내가 이 대규모 개발, 이런 아파트 개발 이런 것들 시행사, 건설사 이런 거 되게 극혐하거든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어쨌든 이런 구조가 어떤 특정 집단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대의 주거 공급을 맡겨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설계 용역비의 하락과 그 전체 전반적인 하락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건축적인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발생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맞아. 결국엔 시행사들만 배에 불리는 거죠, 사실. 건설사랑 그치. 시행사만. 한국 건축가들의 건축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는 백그라운드라고 난 봐. 너무 제한적이야. 사실 결국은 인구 이제 절벽으로 머지않아 떨어질 텐데 이 남는 집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제일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요즘에 좀 궁금한 게 좀 한국 사회에서 편북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건축한다고 해서 많이 때려 부셨잖아. 예. 근데 그거 말고 한 1990년대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들 있잖아. 그래도 좀 멀쩡하게 잘 지은 아파트들. 코어 하나에 이제 한 34평에서 43평짜리 두 개 달린 그 아파트들. 한 18층에서 21층 되는 아파트들. 그것도 이제 한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되는 건데 리노베이션 될까? 아니면 그것도 진짜 다 부시고 새로 이제 뭐 그런 주상복합을 짓는 건가 되게 궁금하긴 해. 부시는 것도 그 정도 층수면 진짜 그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남은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이제 온 전 세계가 지금 그 온난화 때문에 환경 문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폐기물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저는 이게 정말 나중에는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차피 인구 절벽이 되면 독일처럼 난민을 받아들이던지 우리나라도 어쨌든 연금을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민들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은 뭐 제3세계 국가 뭐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에서 이제 그런 인력들 단순 노동 인력들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겠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배타 정신은 더 심각해져서 나중엔 진짜 뭐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거는 아파트 랭킹이라는 사이트에서 국토부에서 공개한 실거래가 기반으로 랭킹을 매겨주는 사이트야. 오. 최근 3개월 기준이라서 조금 아주 현재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래도 최고가들은 물론 이거는 평당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고소득층을 겨냥하는 대규모의 평형을 가진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데는 거래 금액이 훨씬 크겠지. 그런 걸로 보면은 어쨌든 한남동 쪽이 최고가인 것 같아. 이 파르크 한남이나 르가든 더 메인 한남이나 라인원 한남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었던 건데 라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얼마인 평형적인 거야? 거지. 이게 전용면적 만 원 단위야. 100억? 억, 10억, 100억, 100억, 108억. 지금 근데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전용면 이게 엄청 크잖아. 이게 평수예요? 아니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지. 이거 제곱미터일 거야. 81평이야. 81평. 지금 81평. 여기 있는 것들이 보통 한 60평에서 한 80평 사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 얘네들은 큰 그랬을 거. 때 거의 반포주공 1단지 얘가 여기 왜 들어있어? 얘는 좀 심하지 않아? 지금 파리의 반포주공 1단지인데 얘는 40평짜리인데 65억인 여기 거잖아. 얘 분명히 얘 지어진 지 한 50년 된 애 아니야? 얘? 반포주공 그렇지. 1단지? 73년 입주라고 써있네요. 아니에요? 음. 미쳤다. 얘네들은 이제 재개발.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압구정 현대인가 이런 데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완전 너덜너덜한데 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으다다하대 진짜. 유재석 집 같은 경우가 어디서 막 공개가 됐는데 밖에서는 진짜 오래된 7, 80년대 아파트인데 복도식 아파트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거의 뭐 타워팰리스 못지않은 인테리어가 돼 있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80평 정도에 100억, 한 108억. 80억, 평당 1억 하네. 평당 1억 3천 정도 되네. 엄청나구나. 그런 거. 비싸긴 비싸다. 그렇지. 근데 이런 파르크 한남 뭐 이런 한남동에 있는 것들은 사실 되게 평수도 크고 타겟층이 아예 엄청 고소득층을
하는 거고 평수를 한 30평에서 40평 정도로 잡아보는 건 어때? 약간 평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 만한 30평대? 그래 아크로 리버파크가 아까 내가 말한 최근에 강남권에서 평당 1억을 찍었다는 그러네. 데거든 반포에. 40평인데 53억 정도 하네. 그리고 반포 센트럴자이 뭐 이런 데는 워낙 유명했던 데고 음, 한강 맨션 이런 데 용산구 어. 2층도 71년도 여기도 한 40평인데 4억. 용산도 최근에 개발 예상이 되는 곳이라서 많이 기대가가 반영이 되는 곳. 요즘 와 근데 서울에 우리가 아는 좀 괜찮은 지역, 좀 이름 음. 있는 지역 들어가려면 평당 1억 한다 지금. 30평 평당, 그냥 뭐 들어가려면 3, 40억 필요하네. 이 중에서는 뭐 여기에 한 10위권까지는 진짜 제일 비싼 아파트일 거고 20평대 한번 받을 수 있어. 20평대. 왜냐면 일본의 표준 평수가 반포자이 지금 전용 면적 이 정도거든. 반포자이 이런 데는 뭐 워낙 비싸기로 유명한 데라서 18평인데 1억 5천이네. 1억 5천 평당. 반포자이. 와 근데 확실히 비싸다. 비싸. 역세권이라. 야, 서울 들어가서 집 못 사겠다 진짜. 혹시 뭐 약간 그래도 그나마 강북의 뭐 뭐 이런 쌍문동. 은평구나 뭐 쌍문동 이런 데는 아파트가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보세요. 거의 부동산 왜냐면 이게 그 강남권은 또 그렇지만 이 강남에서 살 수 없는 자, 이 은평구거든. 은평구에서 제일 비싼 게 5구 타입. 하는구나. 10억인 거죠? 11억. 20평대인데 한 10억 하네. 아 그렇구나. 6,500 정도 하네. 평당. 평당 은평구에서 6,500. 제일 비싼 게. 이게 제일 비싼 거니까 중간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조금 그렇지. 싼 게 있겠지. 9억? 어쨌든 서울은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신규 음, 분양하는 것들은 보통 5구 타입이 7, 8억 정도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냥 넣어본 바로는. 근데 이제 그게 일단 분양 받기만 하면은 바로 오르는 거지. 이제 서울에 있는 것들은. 그렇군. 이런 시세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비싸긴 그래서 다들 비싸다. 이제 신혼부부든 그 청년 계층이든 뭐 다들 이제 분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다 꿈을 꾸고 있지. 막 몇백 대, 몇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받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독일은 저는 두 가지 경우를 준비를 했는데 독일은 보통 전세가 없어서 음. 대부분 월세로 살아요. 10%가 월세로 살고 한 10%가 집을 그렇게 자주 사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로 살기 때문에 월세를 사는 값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이거는 2020년 완공된 32평짜리는 좀 찾기가 어려워서 27.5평짜리 이거고, 그래서 이게 독일은 그 거실까지도 문이 없어도 방으로 쳐요. 그래서 방 3개짜리 이 건물이 이제 요 밑에 보면 배치도도 있는데 끝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한 3, 4층, 5층 이내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빌라 같은 곳인데, 거기 이제 월세가 190만 원. 190. 네, 보증금은 약 3배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보증금 600에 190만 원씩 월마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은 큰 방, 작은 방, 그다음에 넓은 거실이랑 커다란 부엌. 그리고 독일인들은 발코니를 되게 중요시 여겨갖고 발코니가 있어야지 조금 잘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방이고, 이제 이거는 제가 4층짜리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꼭대기층이 이제 이 다락까지 같이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3층에서 4층짜리 이렇게 생긴 빌라인데, 이거는 하는 가격이 이것도 이제 약 30평이고 2020년에 완공된 새 집이어서 이거는 6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약 7억 정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대. 지역이 그래도 좀 다운타운이야? 지역은 이제 하노버에 살짝 먼데 그래도 하노버이고 하노버 의대 근처인데 그래도 하노버 중심에서 지하철 타고 한 20분 내외. 하노버가 사실 서울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도시로 봐야 돼? 이게 하노버가 한국으로 따지면 비교가 좀 어려운데, 독일이 일단 여러 개 주로 나눠져 있고 그 주에는 주도가 있어요. 하노버가 주도거든요. 니더작센 주에. 그러니까
한 대전, 부산? 아, 광역시, 대전. 부산은 약간 대도시니까 한 대전 정도 되는 약간 중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엄청 음, 크지도 않은데 있을 건 다 있고, 그래도 하노버가 일단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 있는 편이고, 독일은 약간 뭐 강남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새로 지은 집일수록 비싸고, 그리고 뭐 근처에 물가가 있을수록 또 비싸고요. 그리고 평수가 클수록 비싼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 이런 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길 원하니까 조금 좋은 집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하노버 같은 음, 경우는 국제학교도 딱히 없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여기랑 가깝다고 해도 그렇게 막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랑 가까울수록 조금 비싸고, 아무래도 비싼 거는 이제 시내에 있는 하우스들이 비싸요. 근데 이 집들은 집주인이 팔려고 하지도 않고 죽어야만 나오는 그런 집들이고, 죽어도 뭐 자식들이 있으면은 자식한테 가는 거니까 그런 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7억 정도만 있으면 하노버에 집 하나 살 수 있다. 근데 독일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회사를 자기가 직접 해서 건물을 아예 통째로 사서 이렇게 사업자를 만들고 이 임대를 주지 않는 이상 새로 음. 벌어지는 수입이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투기 목적도 막아놨기 때문에 바로 팔 수도 없고 그게 좀 철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보다. 투기 목적을 막아놨다는 게 조금 궁금하긴 하다. 그러니까 한국 어떻게 같은 해야 경우도 투기? 실거주 몇 년을 하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실거주 몇 년을 하고 팔아야지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음, 독일도 그것처럼 내가 집을 바로 사서 바로 조금 오르길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떼서. 이익을 음. 남기려고 집을 팔려는 행위가 조금 양도세 같은 더, 게 좀 많이 나오나 보네. 예, 예, 조금 더 까다롭고, 그리고 집을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집을 살 바에는 이런 가격으로 근교에 하우스를 사겠다. 뭐, 진짜 음, 아까 건쟁이 오빠가 말한 외국인 친구들 말대로. 그렇다니까. 애들이 그런다니까. 그런데도 베를린은 조금 다른 게, 그래서 이제 주로 독일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업자들에게 좀 관대한 나라라서 음, 부동산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한국은 이제 개인 집주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여기는 음, 사업자를 내면 세금도 좀 많이 감면이 되나?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베를린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엄청 폭등을 해갖고 음.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돈을 뭐 맨날 집값을 올리니까 그 집값도 한국에 비해서 1년마다 올릴 수 있는 그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어요. 최대 올릴 수 있는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모로 세입자들한테 보호는 되지만 그러면서도 베를린은 조금 사태가 심각해져가지고 언젠가 예전에는 주민들끼리 투표를 해서 부동산 업자들한테 이 집들을 다 국가가 몰수하는 법을 일단 투표를 해서 이겼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뭐 그런 상태예요. 혹시 궁금한 일본이랑 독일에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 독일도 이런 공동주택이나 음. 주택을 지어서 팔 때 선분양 제도가 있어. 선분양 제도. 우리나라처럼 아, 짓기도 전에 허가만 났을 때 미리 다 분양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지어서 이제 실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제도가 있어.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는 동생이라기보다 부동산에 일단 이쯤 완공됩니다. 2, 3년 뒤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음, 분양 들어갑니다 하는 거는 되게 많아. 음. 어. 아, 그런 건가 일본에도 있긴 있구나. 근데 독일은 제가 알기로 사는 건 없는데 독일도 이제 우리 이거 완공할 거다. 뭐 이런 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지금 여기도 보면 2020년에 완공됐지만 음. 이게 지금 그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미리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서. 일본 네. 사람들도 의심은 많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선분양 제도를 보고 음. 어떻게 집을 클라우드 펀딩으로 파는 나라가 있냐 이런 음, 식으로 외국인이 되게 놀랐던 반응을 보인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주거 형태는 일본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 일본 같은 경우도 주거 형태는 지금 이렇게 배치하는 네. 것들도 많고, 왜냐면 일본의 경우도 향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든. 한국은 맞아요. 남향하면 그냥 꿈뻑 죽잖아. 그리고 이제 서양 가면은 뭐 인생 끝난 거 마냥 우리 집 소양됐다, 응? 난리 나잖아. 근데 일본은 솔직히 그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안 써. 물론 남양을 해주면 좋아하지만
근데 일단 맞아요. 기후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남향의 햇빛이 너무 세, 솔직히. 괜히 창문 예쁘게 잘 뚫어놓으면은 바닥이 다 변색돼, 재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아, 없이 다 커튼 치거든, 블라인드 치고. 물론 그렇게 해도 중요한 부분 남양을 해주지. 항상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에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 그래서 뭐 음, 향보다는 뷰, 그리고 거리. 여기도 음, 향보다는 발코니. 아, 외부 그리고, 공간. 네, 그리고 독일은 일단 창호를 낡은 집이어도 다 시스템 창호를 했어요. 그래서 좀 따뜻하고요.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평면 구조가 지금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많이 나와. 아, 그리고 저는 여기가 좋았던 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 거주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음, 7평 이상이 돼야지. 일본도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고시원 한국도 있죠. 같은 타입은 없어요. 고시원은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주거랑은 조금 법규적으로 다르게 분류돼서 적용이 돼가지고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이 젊은 계층에게 굉장히 깊게 다가와 있는 거주 유형이긴 하지.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 집값을 좀 알아볼게. 지금 이 사이트는 일본에서 집 찾을 때 유명한 사이트로 집을 살 때라든지 야칭이라고 해서 한 달에 월세로 사는 집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있는데 일본이나 뭐 다른 외국에서는 별로 전세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사는 거 아니면 월세지. 그래서 지금 찾아본 지역으로는 일단 도쿄 23구대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도쿄에서 조금 유명한 지역 미나토쿠라든지 시부야쿠, 중앙구라고 해서 주요구랑 bunkyōku, 도쿄 메인타운이 지금 이 지역이라면 약간 외곽 쪽 하지만 사람들이 되게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메구로쿠랑 세타가야쿠를 선정을 했어.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면 신축집을 일단 설정을 해놨는데 122건 정도가 나왔고 여기 같은 경우는 bunkyōku, 그러니까 bunkyōku는 약간 도쿄대 근처야.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종로 쪽 완전 새로운 동네가 아닌 레이어가 되게 역사가 깊은 동네인데 거기에 신축집을 지었는데 3LDK라고 하니까 방이 3개 달린 아파트로 한 34평 되네. 이게 한 34억 정도? 지금 뭐 천원이 100엔 의 환율 비슷하니까 한 34억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래 보니까 이제 여기는 메구로쿠. 그러니까 메구로쿠는 한국으로 보면은 약간 남단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메구로쿠 쪽에서 다운타운까지 전철로 가는데 한 20분 정도면 가거든. 여기 보니까 지금 100해배니까 방 2개에 한 30평 정도 됐을 때 이것도 3억 30억 정도 하는. 얘는 아파트 같진 않은데? 얘는 약간 빌라.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이거를 맨션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코어가 음, 달리고 양쪽에 뭐 집이 있는 복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이 메구로 쪽에는 대부분 그렇게 고층 건물들은 많진 않아. 여기는 미나토쿠. 미나토쿠는 우리들이 흔히 아는 완전 도쿄의 중앙부, 황궁 있고 도쿄돔에서 좀 아래쪽, 롯본기에서 좀 위쪽. 여기도 지금 30에서 한 40평 정도 되는데 한 30억 정도 하네. 음, 근데 여기는 사진이 있으니까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타워 맨션. 그래서 저층부는 그 시설들 있고 위에는 이제 주거 있고 맨 위에는 아마 펜트하우스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들이지. 그 신축집은 대부분 거의 평당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는 것 같다. 도쿄도 일본의 비싸긴 경우도. 비싸구나. 비싸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오모테산도. 음, 오모테산도 봤을 때 30평에 한 24억 정도 하네. 여기 이런 식의 타입형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그렇게 남향을 지향하지는 않아. 약간 그런 음, 뷰라든지 전망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일본 그 도쿄의 경우 땅이 워낙 지저분하게 구획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남향을 다 맞추기가 힘들어. 음, 그리드식으로 짜여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계할 때도 뭐 빛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남향에 막 몰두해가지고 남쪽에는 화장실을 절대 놓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은 안 해. 어쩔 수 음. 없는 경우에는 남쪽에 코어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화장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인 것 같네. 지금 내가 보는 곳은 도쿄에서 그래도 제일 비싼 최고 가격인 것 같고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싼 집들도 있지. 좀 그래도 상위 계급, 뭐 이거보다 또 오래된 건물들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 여기서만 딱 봐도 뭐 단지형 아파트는 없고 개별 건축물 아파트들만 있는 거네. 맞아, 맞아.
그 단지형 아파트가 도쿄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도준카이 아파트라고 한국으로 보면 약간 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아직 도쿄 곳곳에 있기는 해.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오모테산도 힐즈 안도 타다오가 디자인한 부지가 원래는 도준카이 아파트 부지였고 이제 거기를 안도 타다오가 상업시설로 바꾸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오모테산도 힐즈 완전 모퉁이 끝에는 아직 그 도준카이 아파트도 남아있고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시부야 쪽에도 없고 그런데 이제 도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도쿄 안에는 그 땅이 너무 잘게 이렇게 잘라져 있고 그런 회사들이 대규모 단지를 체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 이해관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처럼 대단지로 지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 그 간단하게 일본 아파트 유닛까지만 살짝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나토쿠 아오야마 오모테산도에 있는 이제 신축 맨션이고 한 8층 정도 되네. 그래서 21평에 한 15억 정도 되는 집인데 아파트 겉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 보통 이런 거는 건축가가 하진 않고 그 하우스 메이커들이나 이제 건설사 쪽에서 집을 짓지. 그래서 유닛은 그냥 심플하게 이런 박스형이긴 해.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오른쪽 위가 남쪽이야. 왼쪽 아래가 지금 북쪽이고. 그러니까 그 남향에 대한 신경보다는 아마 이 땅의 위치에 맞춰서 집을 지은 것 같고, 그 안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현관 들어와서 리빙이 하나 있고, 왼쪽에는 베드룸이 두 개 있고. 근데 이 베드룸 같은 경우도 그거네, 그 슬라이딩 도어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면은 리빙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집들이 일본에 되게 많아.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이렇게 유닛베스. 근데 이건 좀 고급형 유닛베스라서 이렇게 타일이 좀 붙어 있고, 일반적인 유닛베스 같은 경우는 약간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그게 좀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건 1층에 이제 락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화장대가 있고, 뭐 신발장이라든지 화장실. 화장실은 일본의 같은 경우는 그 욕실이랑 화장실을 항상 분리를 하고, 그리고 1층에 이제 라운지, 그 사람 손님들 왔을 때 좀 쉴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곳이 부대 시설이 있고, 주차장 있고. 이게 좀 일반적인 일본의 좀 맨션 아파트, 요즘 아파트들의 좀 모습인 것 같아. 한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단지가 좀 작지. 뭐 단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 그냥 하나의 건물 한 동으로 만들어진 게 일반적인 것 같아. 오히려 일본은 이런 건축물들이 그냥 단지라던가 이런 그 외 부대 시설보다는 그거 건물 자체에 조금 더 많이 투자하고 신경 쓰는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아파트가 막 개발될 때는 음, 70년대 이때는 강남이 완전 허허벌판이라서 대규모 단지가 가능했지만 음, 사실 지금은 서울도 일본이랑 상황이 같잖아. 완전 음, 음, 포화된 상태고 더구나 강북 쪽은 일본처럼 이렇게 필지 분할 같은 것들이 이제 지형에 따라서 비정형적으로 돼 있고 그런데도 새로 아파트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걸 보면은 일정 구역을 싹 밀어버리고 음, 아파트 만들기에 용이한 땅을 만들어서라도 단지로 개발을 해버리잖아. 그런 점에서는 뭔가 일본과의 차이도 확실하면서 문제점이 좀 큰 것 같아. 최근에 지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취임하면서 바로 그런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하고 원래 뉴타운으로 걸려있던 지역들도 많이 해제를 하고 원래 있던 건물을 다시 쓰면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싹 바꿨었는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제 이 전 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지금 시장으로 바뀌면서 조금씩은 음. 다시 일련의 재개발 정책들이 이제 슬슬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것 같아. 확실히 그 재개발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다시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다시 재산으로 되어버리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옛날에 유럽 여행이라든지 에어비앤비 아니면 호스텔 같은 데서 숙박을 하게 되면 정말 뭐 100년 된 집, 아니면 뭐 50년 된 집, 뭐 내부는 잘 인테리어가 돼 있고, 그런 게 잘 보존돼 있어서 그 동네의 성격이 잘 유지된다고 느껴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 그런 건 또 있었어.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도쿄에 처음 왔을 때는 와, 여기는 왜 이렇게 건물들이 다 다양하지? 어떻게 똑같은 건물들이 이렇게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요즘에는 또 일본이 좀 적응이 돼서 너무 중구난방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면은 와, 여기 뭔가 다
디자인이 통일돼 있다. 전부 아파트의 색깔도 다 비슷한 아파트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 그런 톤 맞춘다라는 거 많이 하잖아. 아니면 도시 계획할 때도 뭔가 잘 정리되게 그리드 안에 어떤 선, 중심 축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데 서울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오히려 반대로 들기 시작하더라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마냥 그냥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방금 전에 민정이가 얘기한 대로 외국 유럽이나 일본처럼 그렇다면 그 대규모 재개발이 없었을 때 그거 수요를 대신해 줄 만한 건축 주거도 안 갖고 있는 음, 것도 사실이야, 사실. 음, 우리나라의 빌라나 다세대들 보면은 8, 90년대 아마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지어댔는데 그 품질들이 아주 열악해. 음, 일단은 반지하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마감이나 뭐 단열이나 뭐 하나를 봐도 다 엄청 빠르게 그냥 부실 시공으로 많이 지어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빠지면은 주거 그 대안적인 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뭔가 좀 오랜 기간을 가지고 주거 문화가 천천히 이렇게 발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음, 당장 급격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런 아파트를 대신할 주거층이 굉장히 빈약하고 그렇다고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거를 메워준 시점에서 또 이제 다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 갭이 엄청 크다 보니까 음. 어쩔 수 없이 또 아파트로 또 다시 그걸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뭔가 이 양적인 아파트 대규모 재개발을 조금 멈추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좀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조금 작은 규모의 주거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음.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 그러네. 그러면은 지금 잔디 아빠가 이야기한 거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아파트는 살기 좋은 집일까? 우리가 다룬 이 유튜브 주제에 거의 총평처럼 이야기를 해줘도 음, 좋을 것 같아. 아파트는 살기 좋냐? 살기 좋다기보단 나는 그냥 살기 편한 집이라고 말하고 싶어. 음, 어쨌든 공동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집 유지 관리에 대해서 뭐 단독주택이나 뭐 빌라보다 좀 다세대 다가구보다는 신경 쓸 게 좀 덜 하고, 많은 세대들을 동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라던가 뭐 냉난방비 이런 거에서도 조금은 세이브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편리함이 진짜 좋은 주거일까에 대해서는 각자가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 모두가 보편적으로 편리한 주거가 나한테 맞는 좋은 주거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되게 동감하는데 동의하고 아파트는 편리하지. 내가 바라보는 아파트도 그냥 편리한 집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 요즘에 한국 사회 아니면 전반적인 이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삶이 다양해졌잖아. 직업도 다양하고. 옛날에는 뭔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일을 하고 그런 게 좀 비슷한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뭐 큐레이터들도 많고 모르겠어. 우리가 이 건축계에 있고 뭐 유튜브라는 그 생태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자주 보여서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주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느껴져. 그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편리는 하지만 되게 개성이 없는 게 느껴지거든.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서 뭐 인테리어를 각자 자기 색깔에 맞게 한다고 해도 결국에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거기서 그렇게까지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 뭐 아무리 베란다를 정원처럼 뭐 식물로 가꾼다고 한들 그게 마당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라든지 주거라는 게 사람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생활 형태를 바꾸는데 그게 아파트에 살면 너무 폐쇄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리하지만 개성이 없어진다. 그 개성이 없는 것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자신의 약간 직업에도 분명히 투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까지 우리 삶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죽어도 좀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 그런 부분이 그 조금 한국 아파트의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 우리나라 아파트 개발 사업들을 하는 뭐 건설사라던가 뭐 시행사들이 우리 아파트는 뭐 프리미엄 아파트라서 당신의 삶을 뭐 더 윤택하게 해주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거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좀 현혹돼서 아파트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까지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들이 부여하는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이 나에게도 진짜 프리미엄인지를 아마 좀 한 번은 좀 곰곰이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사실 이 사업 구도를 따지고 보면은 건설사나 시행업자들은 개개인의 입주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뭐 직업이 뭐고 취미가 뭐고 가족이 몇 명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 1초도 생각은 안 한다는 거지. 생각할 아주 필요가 대규모 없지. 많은 그러니까 음, 많은 가구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세대수를 확보하고 보편적인 니즈를 조금 이제 충족해주고 그거를 굉장히 음, 과장되게 광고를 함으로써 분양가를 올리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지. 음, 사실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아주 그냥 노멀한 주택들이 엄청난 양으로 생산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사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안 하고 뭐 조금 작은 규모로 빌라나 뭐 단독 아파트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뭐 개개인을 다 따져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종류가 다양해지면 소비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아진다는 게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이야기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많아진다. 그게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팔 때 그게 가격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인 주택을 원하는 거잖아. 일반적인 아파트의 형태를. 맞아. 그게 지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 이런 아파트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예전 대학교 수업 때 교수님이 했었던 이야기가 생각나. 이제 주택에 살고 있잖아. 자기가 지은 주택에.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한테. 너네는 아침에 출근할 때 베란다에서 가족들이 와이프나 뭐 이제 아이들이 다녀오세요 하면서 인사해주는 경험이 있냐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지 않냐. 근데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 뭔가 아파트에 살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가족 구성원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구성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삶의 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단조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 그냥 현관문에서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하는 정도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아파트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퀄리티의 주거들을 대량으로 공급을 받다 보니까 그 건축에 이제 약간 부동산 재산화 시키기가 좀 편한 거. 방금 전에 건영이 얘기한 음, 대로 남들과 이게 이거를 금전적으로 비교하기가 쉬워지는 단위가 되는 거지, 약간 아파트가. 그치, 그치. 네, 말 그대로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음, 사실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는 아마 조금 덜 할 텐데, 사실 이 거주 공간을 부동산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낸 우리나라만의 약간 독특한 특성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국민 정서서부터 주거 건축을 대하는 사고방식도 그것까지 바꾸려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건축인들이나 도시정책가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니까.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금씩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같은 이런 대량 공급 물량의 주거들은 돈 없고 좀 시간 없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그 고려해서 공급할 수 있는 주거 형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돈을 벌고 나의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그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나이나 직급의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 캐릭터를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주거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외곽으로 좀 나갈 수 있게끔 음. 유도하는 그런 도시 정책이나 건축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옛날 과거에 도시계획가라든지 건축가들이 다 이런 걸 알고 한 것 같아. 다 했어. 예, 옛날에도 도시에 주거난이 일어났을 때 이런 공동주택을 제공을 했고 열악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좀 슬럼화도 많이 생겼잖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 하면서 좀 돈 있는 사람들, 중상층이라든지 상위 계급들은 도시 외곽에 가가지고 전원주택 짓고 이제 그런 모습이 진짜 한 80년 전에 미국에서 바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게 계속 뭔가 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근데 정말 방금 이야기했었던 건 되게 공감하고 약간 이 방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면 일단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파트는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 수 없고 우리처럼 건축을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파트만은 집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 재산적으로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냉당방이라든지 그런 데서 효율적인 것들도 많고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이겨낼 수는 없는데 아까 도시정책 약간 정부 쪽에서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다분화시키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해. 대단지형이 아닌 좀 소규모 단지형 아니면 한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그 도로라든지 뭐 공공시설들을 폭넓게 개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진짜 좋은 도시들 가면은 항상 느끼는 건 개방되어 있는 공용 공간들이 참 많다는 게 느껴져서 뭐 그게 단순하게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플라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좀 도시 곳곳에 만들어주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대단지로 인해서 고립화되어 있는 느낌이 강해서 그거를 좀 정부 측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좀 해보네. 이 아파트가 좀 해결이 돼야 건축가들한테 일도 좀 들어올 테고. 그 30만 원, 몇십만 원씩 공급하는 거를 몇 개 회사에서 이렇게 대단히 단지로 독점할 게 아니라 많은 타입과 많은 유형과 지역으로 좀 뿌려져야 이제 또 건축가들도 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앞서 이전 회에 얘기했었던 이제 뭐 건축사들의 제밥그릇 찾기 이런 싸움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고 하니까 아파트 이제 리모델링 아니면 리노베이션 같은 거 할 때 팁을 좀 전달해 드리고 아파트가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주거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언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싶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지금 살고 있는 주거보다 훨씬 괜찮아질 수 있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하는 팁 있나? 내가 뭐 어쨌든 인테리어 쪽으로 박식한 건 아니라서 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요새 추세 같은 거를 조금 보면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게 기둥식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걸 뜯어내고 공간을 확 바꿔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파트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디테일이나 재료 면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내 화면에도 보이지만 이 오래된 우리나라 집들의 이 시커멓고 못생긴 몰딩 같은 것들 있잖아. 저 문지방 코너 같은 거. 엣지 부분. 그런 것들을 요새 이제 모던한 그 단독주택 같은 데서 많이 하듯이 좀 몰딩을 좀 없애고 아니면 마이너스 몰딩을 이렇게 좀 말아 넣어서 좀 깔끔하게 만든다거나 문틀 없는 타입으로 좀 매립을 시킨다거나 이런 시도들은 요새 조금 이제 인테리어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대부분 장판이었다가 초기에는 아주 장판이었다가 최근까지는 이제 마루, 강마루, 뭐 온돌마루 해가지고 약간 그런 마루를 깔기 시작 많이들 깔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포셀린 타일이라던가 이런 약간 석재 느낌의 타일 같은 것들로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고급지고 좀 관리도 좀 청소하기도 좀 편하고 하는 면이 있어서 재료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요새 약간 아파트 인테리어의 추세라고 해야 되나?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몰딩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저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공간이 엄청 넓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가 느껴지기 때문에 몰딩 부분만 개선을 해도 아파트 인테리어에 진짜 팁이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좀 팁은 나는 입구? 아파트 현관 부분이 그나마 좀 뭔가를 할 만한 공간인 것 같아. 다른 부분은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뭐 바꿀 거리가 없어. 다 그냥 벽식으로 짜여진 곳이라서 뭐 때려 부시기도 되게 뭐해서 근데 이제 입구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아치형 문을 단다든지 아니면 입구 부분에 좀 예쁜 수납장을 잘 한 짝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뭔가 첫 인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입구 부분을 좀 뭔가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별거 아닌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아파트에 있는 문의 손잡이 이 핸들만 좀 바꿔줘도 집에 좀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그런 문 손잡이들 보면 거의 다 동그란 그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느낌인데 그런 핸들만 좀 예쁜 것들 찾아가지고 달아주면 그 집에 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가구를 본다면 이거는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이 필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의자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집의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명이네. 조명이 빠질 수 없지.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리빙이나 방의 경우에는 지금 달려있는 조명을 뭐 사용을 하는데 뭐 바꿀 수 있다면 바꾸면 너무나도 좋지만 근데 다이닝, 밥 먹는 곳이라든지 식탁 그쪽에는 좀 펜던트를 달아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꿔주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근데 몰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걸레바지랑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그것만 해도 정말 집의 분위기가 바뀌지. 얘기하고 보니까 되게 신경 쓰인다. 저 위에 까만 선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 아파트는 어쨌든 뭐 개개인의 캐릭터가 없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나조차도 일단은 아파트 뭔가 분양을 받아야 거기서 나오는 뭐 시세 차익을 이용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뭔가 이 한국 사회에서 좀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조차도 거기서 완전히 탈피됐다고 보기는 힘든데, 글쎄, 조금씩은 이제, 뭐, 당장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은 관심을 조금씩은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음, 그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음. 나한테 맞고, 내 형편에 맞고, 내 성향에 맞는 주거 형태를 조금은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 맞아, 맞아. 아파트가 편해서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약간의 불편함이 삶을 상당히 다양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서 꼭 편한 집이 좋은 집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번 아파트 편에서 해보고 싶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아파트 공화국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잔디 아빠였습니다. 네, 두 분 어디 갔죠? 외노자는 제가 레코딩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추가 녹음으로 했는데 매너자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